뭐랄까 불멸의 고전이란 게 이런 거구나. 갑자기 이제 몇 년 전부터 정말 21st century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또 한 해를 맞았잖아요. 어쩌면은 세상은 원래가 이렇게 전쟁도 많고 흉흉하고 이런 세계였는데 굉장히 잠깐 한순간 너무나 평화로운 시기를 우리가 누렸다. 운이 좋게. 얘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네. 굉장히 우울해지네. 정말 우울해지는 정의당 씨 표현대로면 정말 세상은 네.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이제 대면을 읽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새해 첫 고전 같이 읽어요 시리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고전 책 같이 읽어요 시리즈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부끄럽네요. 아, 뭘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좀 약간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입소문도 내주시고 친구분도 같이 보시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고전을 골랐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네, 이건 뭐 진짜 고전 중에 고전이고 맞아요. 읽지 않으셨어도 아브락삭스는 딱 기억을 하시겠죠. 예, 뭐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뭐 이런 거. 저도 그래서 그 문장은 기억이 나는데 안 읽었나? 읽으니까는 굉장히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골랐잖아요. 사실 지훈 박사가 둘째 아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러면 성장소설 한번 같이 읽어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골라봤고 또 워낙 이제 데미안이 대표적인 성장소설 이제 우리가 뭐 호밀밭의 파수꾼 이런 거랑 같이 그래서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한 소설이더라고요. 안 읽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둘째가 사춘기 때문에 요새 좀 뭐 갈등이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데미안을 골랐다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아니 저도 하도 오래전에 읽어갖고 이렇게 막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났지만 그건 아닌 건 아니거든.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를 대입시키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성장소설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사실 그때 읽기가 좀 어려웠었던 소설이에요. 맞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전부 다 막 중고등학교 때 이걸 읽으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읽었는데 이건 중고등학생이 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성숙한 사람이 읽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계속 알을 깬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읽어야 된다. 그치. 그 생각을 했지. 또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으니까. 맞아.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어요. 근데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뭘 알고 이걸 읽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치.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있어요. 이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읽었어요. 그건 너무 일찍 읽은 거 아니야? 진짜 일찍 읽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반에 정말 책을 열심히 읽는 애가 있었어요. 공부도 정말 잘했고 그래갖고 쟤는 정말 뭐랄까 그 발군의 책을 읽는 애 있잖아요. 막 글도 너무 잘 쓰고 말도 너무 조리 있게 잘하고 근데 초등학교 학생인데 전혀 초등학생처럼 보이지 않는 얼굴도 잘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여자애야. 그 여자애가 누구냐면은 지금 시내 21의 그야말로 전문적인 대기자시죠. 김혜리 기자예요. 김혜리 기자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중학교 동창이고. 근데 그때부터 김혜리 기자는 차원이 달랐어요. 읽는 책의 수준 같은 게. 혜리야 잘 읽니? 그분은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사실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6학년이지만 알고 보면 한 뭐 중3 정도의 그 깊이를 그걸 뛰어넘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걔가 읽는 책 따라 읽었어. 막 어느 날 보니까 독일인의 사랑을 읽고 있더라. 그러면 독일인의 사랑을 읽고 막 따라갔지. 근데 그때 걔가 데미안 읽어서 나도 따라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게 사실 그거였어요. 읽을 때 사실 여기에 적혀있는 이것들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데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겠냐고. 더군다나 친구 따라 읽은 건데. 근데 되게 불편했어. 일단 내용 자체도 이렇게 딱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 뭐라 그럴까? 그 학교에 멋있는 데미안이라는 형을 약간 연정을 품듯이 좋아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더 그런 거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관계 위주. 그렇지.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 머릿속에 음란마귀가 들어서 나는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약간 좀 어렵고 난해하고. 근데 이제 사춘기 겪는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골랐다니까 내가 지금 약간 어이가 없네. 그러고 있는 거지. 집에 있는 둘째도 어이없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 이게 그런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제 깨닫고 이게 그리고 한국인 청소년들이 단박에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유럽인적인 맞아요. 이야기구나. 여러 가지를 이번에 50이 돼서
성장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정치적, 사회적인 소설이구나. 그 맞아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데미안을 읽고 이제서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고전이에요. 네. 읽을 때마다 이게 와닿는 해석이나 느낌이 다른 거니까. 네. 사실 뭐 학생이 성장하는 스토리가 성장 소설이긴 한데 이게 한 어떤 싱클레어라는 한 소년의 성장, 데미안이라는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한 청년의 성장이 아니라 유럽 세계 전체의 맞아요. 성장, 유럽의 어떤 고통과 그것을 표현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성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변화라고도 맞아요. 볼 수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긴 초입에 있는 그 유럽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헤르만 헤세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 독일의 칼프라는 지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뭐 목회자라는 게 워낙 그때나 지금이나 존경받는 직업이다 그쵸. 보니 아버지는 목회자가 되거라 헤르만 헤세에게 이제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 사실 헤세는 여기 따르지 않았죠. 수도원 학교에 다니긴 다녔는데 적응하지 못했고 여기서 이제 도망친 후에 시계 공장, 서점 이런 데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다가 부모님과 너무 그 갈등이 심하니까 자신은 시인이 될 거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부모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다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런 젊은 시절에 겪었던 부모님과의 갈등, 성장통을 담은 소설이 사실 데미안이 아니라 그 전에 쓰여진 수레바퀴 맞아요. 밑에서 이제 잘 나타나 있죠. 1916년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들도 차례차례 아파서 여기 대해서 또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이 정신병에 빠지죠. 신경쇠약에 걸리는데 그래서 그 이후 평생을 정신질환과 싸우면서 그렇지만 굉장히 다작을 남겼고 굉장히 일찍 성공을 하면서 나중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타게 되는 소설가로서는 굉장히 성공적 커리어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신질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인이라든지 다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위스 가서 본인도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 치료를 받을 때 이 헤세를 치료했던 사람이 조셉 랑이라는 이제 의사를 비롯해서 있었는데 전부 칼 융계의 이제 맞아요. 학파를 받은 그런 이제 정신 뭐 심리 치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때를 얘기하면은 사실 심리학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두 명 있잖아요. 한 명이 이제 프로이드고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칼 융이 됐는데 칼 융은 사실 프로이드의 제자였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둘이 이렇게 갈라서죠. 갈라서게 되고 예전에 그 영화가 하나 있어. 칼 융과 프로이드에 대한 이제 영화고 거기에 키라 나이틀리가 중간에 이제 나오는 그 사람도 이제 실존 인물인데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여성 심리학자가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배를 탔는데 프로이드는 이제 일반 선실로 가고 칼 융은 좀 돈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좋은 선실로 가니까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약간 빈정상해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게 이제 나중에 둘이서 갈라서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어떤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 둘의 학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 그전에는 우리가 초상화 그리고 풍경화 그리고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심리적인 거, 마음의 상태, 정신 뭐 세계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리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는 칼 융파의 의사한테 정신치료를 받았다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이드나 칼 융의 세계가 너무나 이제 심오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뭐 몇 마디 말로 이걸 다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프로이드는 이제 개인의 욕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경을 썼다 그러면 칼 융은 무의식에 개인의 욕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인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집단의 이제 그 기저에 있는 신화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미지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인간과 상징 같은 책을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헤르만 헤세의 책에도 그런 영향이 맞아요. 조금은 나타나 있죠. 데미안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사실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칼 융의 어떤 그런 이제 해석이라든지 심리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림자 그리고 뭐 투사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보니까 또 되게 흥미롭게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이제 데미안이라는 소설 자체가 서구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챕터 구성을 한번 보면은 1장은 두 가지의 세계, 그다음 2장은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4장은 베아트리체, 그다음 5장의 제목은
그 유명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서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이제 도전하는 뭐 그런 것도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있다라고 읽혀졌어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응하는 혹은 뭐 대척의 점에 있는 이성과 합리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계몽주의라든지. 근데 헤르만 헤세 특히 이제 데미안 같은 경우는 이 둘 다에 도전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성과 합리성, 뭐 과학기술 발전 이게 19세기 전반을 휩쓸면서 그리고 앞으로 인류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야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그걸로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이 시계 1차 대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1차 대전 이제 끝나고서는 네, 그리고서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구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어떤 그 양축이 전부 다 무너져버린 그 상태. 그런 게 또 담겨져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헤세의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20세기가 언제 시작이냐. 물론 20세기는 뭐 당연하게도 1900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20세기란 1차 대전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 보면은 진정한 20세기를 담은 소설이 바로 데미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데미안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책의 주인공 이름이 싱클레어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출간할 때 필명을 에밀 싱클레어라고 이제 책을 맞아요. 냈죠.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왜 자기 이름 헤르만 헤세를 안 쓰고 에밀 싱클레어를 했냐. 욕먹을까 봐. 그렇지. 이 책을 이제 내기 전에 사실 1차 세계대전을 두고 헤르만 헤세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뭐 반전주의도 있었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헤세를 많이 비난을 했대요. 정신이 좀 멘탈이 약하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뭐 가족사가 불행해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이런 책을 냈다가 또 욕먹을까 봐 진짜로. 그래서 좀 비난이 두려워서 일단은 에밀 싱클레어라고 냈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추측이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잘 팔렸잖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거는 헤르만 헤세의 필체다. 아하. 이게 헤세인데 헤세? 누가 봐도 헤세인데. 그래서는 사수에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긴 그때 벌써 이제 헤르만 헤세의 명성은 굉장히 드높았으니까 뭐 사람들이 읽으면서 금방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에밀 싱클레어는 진짜 이제 화자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의 제목인 데미안이라는 타이틀롤은 화자를 구원의 세계로 그쵸. 이끌어주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선배, 형의 이름이죠. 형. 그래서 사실 제 1장이 두 세계라 그랬는데 두 세계에서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세계, 선과 따스함, 그다음에 원래 이제 기독교적 종교적 규율이 있는 세계인데 싱클레어 가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싱클레어는 사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에 다니는 착실한 학생이고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세계가 이거 말고 딴 것도 있는 거야. 굉장히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들이 퇴근을 하면은 빠져드는 그런 세계라고도 이제 표시가 되고 사실 자기가 유혹에 빠져서 옆 학교에 공립학교에 다니는 크로머라는 학생과 어울려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악의 세계가 몰려드는데 이제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 세계는 음침하고 그쵸. 폭력적인 금지된 세계죠. 근데 제가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네. 그래서 딱 와닿던 게 원래 이랬었나?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걸 설명하잖아요. 밝은 세계와 어두움 세계. 맞아요. 말씀하신 싱클레어의 집. 여기 이제 밝은 세계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규율이 있고 규범이 있고 모든 그 질서가 있고 그리고 항상 밝은.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 하녀 직공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어둠의 세계. 근데 재밌는 건 그 둘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닿아 있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에 있는 것이 이제 데미안이라고 느껴진 거. 그 어떤 세계에도 속하지 않는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그 어떤 세계에 속하지도 않지만 또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었구나. 지금 읽으면서 알았어. 50 넘어갔고 처음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와 있었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안 읽은 것 같아요. 나 다시 안 읽었나 봐. 제대로. 알바 부인만 읽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옆 학교 불량배랑 어울리다가 이제 된통 걸려갖고 이제 불량배가 계속 돈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뭐 집에 저금통도 깨고 막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점점 이제 더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멋진 형이 짠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죠. 막스 데미안.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형이 이제 우리도 사실은 선배를 생각해봐. 선배를 생각해보면은, 선배들과 막 이제 개똥철학을 막 얘기해. 예, 선배. 그러다가 선배가 갑자기 나한테 쇠고기를 3인분을 사줘. 그럼 더 멋있어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갑자기 이제 막스 데미안도 막 이제 뭐 카인과 아벨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였으면은 뭐 입만 터네 이랬을 텐데 일단 자기를 괴롭히는 불량배 혼내줬잖아. 그 애를 혼을 내줘. 그 다음부터는 애가 자기한테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더 멋있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잘 설명은 해주지 않고 야 내가 처리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멋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집에 그 성경 관련된 책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렇다고 교회를 나가시거나 성당을 나가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역사처럼 읽으라고 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난 구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렇죠. 정말 신비로운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갖고, 물론 이름은 맨날 헷갈려. 왜 요한은 또 나오지? 요셉은 왜 또 나오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읽으면서 약간 의아하거나 좀 뭐랄까 이건 좀 너무해 막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또 뭐 신자이신 분들은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다 죽였어야 했어요. 뭐 약간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딱 받아들이기가 그랬던 게 카인과 아벨 스토리였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쵸? 나오는 인물이죠. 네.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이 정말 그렇게 나쁜 놈이기만 할까? 카인이 나쁜 놈이 되게 만든 누군가는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제 데미안이 카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 카인이 정말로 그렇게 악인이냐? 그리고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또 개성을 가진 어떤 인간의 표시를 가진 것이 바로 카인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이제 사람들 혹은 집단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코트를 해왔는데 용기와 나름의 개성을 지닌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아주 두렵기 마련이거든. 겁없는 두려운 족속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참 불편했겠지. 그래서 이 족속에게 별명 하나와 오화 하나를 달아놓은 거야. 복수하려고 자기들이 견뎌낸 무서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좀 덜한 것으로 해두기 위해서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봤을 때 카인은 본인의 어떤 정체성 혹은 본인만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아벨은 그렇지 않은 다수와 같이 간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굉장히 대놓고 때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랑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느님을 쫓아가는 집단에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건데 벗어난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쩌면은 헤르만 헤세는 본인이 이쪽에 들어가는 카인 쪽에 들어가는 표식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닐까?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헤르만 헤세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물론 뭐 나중에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아닐까라고 시다르타? 하지만 그게 확실히 이제 나타나진 않았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는 이제 문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싱클레어가 물으니까 데미안이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사실 이거는 기독교 신자라면 성경에 대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라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싱클레어가 크로머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데미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이제 조금씩 질문이란 걸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속해 있던 밝은 세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다시는 돌아가기 힘든 그런 맞아요. 이제 세계로 밖으로 좀 나온 느낌이 들거든요. 싱클레어가 살았던 세계는 이제 그 맨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 데미안에 의해서 그 세계가 한번 흔들려 버리니까 그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탄탄한 집으로 배웠던 것이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대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고요. 이제 그러면서 싱클레어는 부모님에게서 정말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좀 밖에 나가서 기숙학교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좀 불량 학생이 돼버리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우리가 독립해서 성인이 된다라는 과정 그 보통은 이제 따뜻한 성장 소설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몰랐던 부모님의 세계를 자라나 보니 이해를 하게 되고 부모님도 이런 그거를 겪으셨겠구나 이러면서 자기도 한 명의 어른이 돼서 또 자신의 자식을 바라보는 과연 그런 세월이 올까? 마치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였어. 하지만 나도 나중에 우리 자식에게는 산타가
되는 그런 이제 그 계속해서 굴레에 빠지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인간의 성장인데 사실은 싱클레어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죠. 완전히 내가 이제 믿고 있었던 세계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진실의 세계가 아니야. 이제 완전한 해체가 돼야 되는 세계고 나는 거기서 완벽한 그 알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존재로 나아갈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세계도 알아야 되지만 나 자신을 알아야겠어 라는 그런 이제 의지에 불타죠. 근데 사실 그냥 거기서 산타 할아버지 케이스처럼 되면은 이제 고전으로 남기가 힘들죠. 항상 읽으면서도 의문점을 우리한테 주는 책이니까 고전으로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데미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 뭐 이런 거예요. 계속 개인을 알아야 된다. 사실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뭐 이거는 사실 소크라테스부터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나 자신을 알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나 자신을 알면은 괴롭지, 사실. 나 자신을 안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기독교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나나나나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은 너를 버리고 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신의 뜻대로 그 다음에 신의 뜻이라는 게 구현돼 교회에 이제 나를 바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 돌아가실 때 자기가 원하시진 않거든요. 원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프죠. 물론 그게 원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뭐 딱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신의 뜻, 아버지의 뜻 이런 건데 사실 데미안은 굉장히 놀라운 대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 데미안이 자기가 막 그 어떤 염력 비슷한 그 정신력을 통해서 그 저기 앉아있는 맞아요. 학생이 뭐 자리를 바꾼다든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햇새는 표현해요. 이게 무슨 우리가 두비두비두비 해갖고 뭐 이제 뭐 지윤이가 지금 차를 마시게 된다 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겔라 같은 거냐 초능력이냐 그런 거는 마셨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정신을 모으고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내 뜻대로 남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반성경적인 그렇죠.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 갖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게 지금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내용일 맞아요.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뭐 풍습이라든지 관습, 뭐 도덕 뭐 이런 거에 따지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두 도둑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두 그쵸. 도둑에서 한 도둑은 회개라고 한 도둑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다가 죽는데 이제 우린 보통 그 도둑이 회개를 마지막 순간에 함으로써 천국에 갔다. 이제 갔다 이런 건데 여기서 회개를 하지 않은 그 도둑에 대해서 데미안이 당당한 개성을 가졌고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다. 계속 도둑 중 약간 좀 뭐랄까 그 중2 애들이 가오 있어. 약간 이 느낌적인.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이걸 개성이라고 물론 독어의 번역이 좀 다른 뉘앙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한글판 본의 개성 여기서 더 신뢰 막 그래서 사실 50대 읽으면서도 깜짝 놀란 그런 구절이기도 했고 근데 사실은 여기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약간 걱정했던 게 아닐까 너무 세게 하면 안 될까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헤르만 헤세도 자기가 이제 그 궁금했던 부분을 적긴 적지만 자신도 완벽한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이 부분을 썼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싱클레어가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 여기 이제 생클레어가 생각하는 데미안이 그때 신과 악마에 대해 신적이고 공식적인 것과 묵살된 악마적 세계에 대해 말했던 것. 나의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삶과 생각의 문제라는 통찰이 갑자기 신성한 그림자처럼 나를 뒤덮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좀 놀라운 게 사실 악마적 세계라는 데 대해서 종교에서 많이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탄을 보통은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는 막 사탄이 계속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 여기 대해서는 끝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나는 이제 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속 정진을 할 이제 뿐인데 여기서 계속 신과 악마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악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은 전쟁이라는 것을 겪은 이후에 결국은 악이라는 것은 우리 바로 곁에 존재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늘 신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물론 저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 대해서 이제 가장 통렬하게 생각할 때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뭐 아플 때 이걸 낫게 해달라. 아니면 좀 더 이제 더 아픈 어떤 그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가자 지구에는 폭탄이 떨어져. 그러면은 신의 뜻이란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면 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정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헤르만 헤세가 정말 절묘하게 이런 문장들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데미안이 지금 고전으로 읽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부터 싱클레어가 자기가 안 좋아도 어떤 밝은 세계에서 뛰어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가 믿어왔었고 그리고 살아왔었고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었던 밝은 이 세계. 이제 거기에서 그 또 다른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세계. 여기는 굉장히 어두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악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하자면은 이게 이제 악 쪽에 속하게 되는 그런 세계인데 자기의 세계만 이제 굉장히 온전한 것이고 그 반대에 있는 세계는 굉장히 악마적인 세계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곳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데미안이 여기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정말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자신만의 사유의 세계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 괴로워.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되면은 뭐든지 사실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제일 편해요. 근데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뭐 사유를 한 거를 갖다가 이걸 실행을 시키고 이러는 그런 모든 과정이 굉장히 괴롭고 또 고독한 과정이거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찰은 무언가 확인해주고 행복감을 주긴 했으나 기쁘지 않았다. 그것은 가혹하고 황량한 느낌이었다. 더 이상 어린애일 수 없고 이제 혼자 서 있다는 일말의 책임감이 그 속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부터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야. 맞아요. 엄마 말 듣고 살 때가 편한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의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나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이제 그거를 넘어가려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 의지대로 해야 되나. 내 의지를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근데 엄마 말은 듣기가 싫으네. 막 이 혼란 속에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둘째를 좀 더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문장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번에. 하여튼 이 성장이라는 것이 정말 아까 말했던 대로 좋은 성장이라고 하면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의 이제 그 가정을 이뤄서 다시 약간은 보수화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성장인데 알을 완전히 깨고 나와서는 마치 제 초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데미안이란 소설은 굉장히 더 스케일이 큰 소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 소설이라기보다는 성장 소설이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정치적 성장 소설이다라고 평가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세계가 무너졌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발전하는 과학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믿었었던 이성과 합리에 대한 그 세계관도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라는 것에 이제 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싱클레어가 속했었던 밝은 세계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넘어가서 건너가야만 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세계는 꼭 어두운 세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그러면 이제 가려져 있는 이제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데미안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크로모의 세계처럼 어두운 세계도 아니고 항상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제도나 정부나 시스템이나 이렇게 주어진 것을 이제는 믿기보다는 왜냐면 그게 다 실패한 거잖아요. 이렇게 참혹한 1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겪어야만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세계는 이제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정말 유럽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대로 고민을 하고 그거를 건강하게 거치질 못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난 거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게 개인의 어떤 성장에 대한 성장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냥 유럽 사회 전체 아니면 세계 아니면 인류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이제 질문을 아주 크게 던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19세기에는 사실 왕정복고가 이제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모든 것을
다시 그냥 개인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집단적인 어떤 권위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막 경제는 계속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물결을 치다가 이제 결국은 세기말이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진정한 20세기가 되는 거죠. 진정한 20세기에는 다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권위로 뭐를 다 덮을 수는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선과 악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선이라는 것만 이제 절대 유일하고 악이라는 것을 더 이상 도외시하면서 저 바닥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외면하는 게 다 답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선과 악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락삭스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아브락삭스가 사실은 새의 형상을 한 이제 초기 영지주의의 신의 형상이죠. 그 신은 여기서 표현하기를 선과 악을 모두 관장한다. 신이라면 가히 선과 악을 다 관장해야지 어떻게 신이 밝고 선의 세계만 볼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아브락삭스가 그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데미안을 읽지 않으신 분들에도 아브락삭스는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근데 이 아브락삭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죠. 피스토리우스. 그렇죠. 네. 또 다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렇죠. 뭔가 실패한 목회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인데 좀 찾아봤더니 이 피스토리우스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왜냐하면 헤르만 헤세가 주인공 이름을 정하거나 이럴 때 그냥 뭐 함부로 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의미를 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피스토리우스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 라틴어로는 빵을 굽는 사람. 이 피스토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리스어에서는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게 피스티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느 것이 맞는지 혹은 두 개가 다 합쳐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싱클레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약간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어떤 조력자적인.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빵을 구워내는 싱클레어가 빵이라서 이 빵을 구워내는 그런 인물이란 뜻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어요. 피스토리우스가 했던 말 중에 진짜 와닿았던 부분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내면에 들어앉아 있는 무엇인가를 미워하는 거야. 우리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하거든. 맞아요. 이게 칼 융인 거잖아요. 그림자와 투사 이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칼 융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크로머라든지 자기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싫어했었던 그게 사실은 싱클레어 본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자기 내면에 깊숙이 갇혀져 있는.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너무 미워하는 어떤 것은 사실 우리 내면에 앉아 있는 거다. 이건 지금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SNS 인스타 가면 그런 말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 불멸의 고전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뭔가 찔릴 때 더 화를 내잖아. 그렇지. 괜히 찔리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먹어서 살 좀 찐 것 같은데 얼굴 좋아 보인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지. 지금 살쪘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날씬하면 뭐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불교랑도 좀 닿아 있는 게 불교의 이제 그 임재라는 그 선종의 어떤 굉장히 명승이죠. 명승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이제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그렇게 이제 다 자신 속에 있는 것들 다 죽여가야 진짜로 해탈에 이르는 거다.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잡념, 그렇죠. 두려움, 모든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상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음의 상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끌어와서 썼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에바 부인. 그렇죠. 저는 사실은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음란마귀가 씌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왜냐면은, 뭔가 우리 옛날 영화인데, 더스틴 호프만 나왔었던, 더스틴 호프만이 심지어 젊었을 때 나왔던 졸업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렇지. 거기 미세스 로빈슨과 더스틴 호프만 생각을 하고 읽었던 기억이 나. 진짜 헛익었구나. 그러니까는 여러 번 다시 읽어야 된다, 고전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은 에바 부인이 싱클레어가 자기가 정말 희고했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에바 부인은 이제 사진을 이제 보잖아요. 네. 데미안이 보여줘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라고 하고 내 꿈의 초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가장 자신이 닮고 싶은 혹은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정체성이 에바 부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실은 에바, 아까 이제 이름, 피스토리우스 음. 이름도 연원이 있다고 하는데, 에바 부인은 이브에서 이제 나왔다고 해석하는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이브라 그러면 여성의 원형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여신상 또는 꿈의 여신상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데미안과도 약간 연문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도 연정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그 의심을 하기도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이제 싱클레어도 에바 부인에게 연정을 갖고 있고, 또 에바 부인이 또 싱클레어를 굉장히 특별히 아껴서 그쵸. 이제 뭐 초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바 부인에 대해서 헤세의 표현이 그녀가 일어나 뜰에 어스름을 뚫고 앞서갔다. 그 비밀에 찬 여인은 당당하게 왕녀처럼 말없는 나무들 사이를 걸어갔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조그맣고 사랑스럽게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클림트의 그림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신화적인 여인들, 뭐라 그래야 될까? 여신, 굉장히 권위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중성적인 이미지가 맞아요. 그려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데미안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청년의 성장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보니까 한 청년의 성장이 아니라 이제 한 사회의 성장, 세계의 성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사실은 청년의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이 에바 부인과의 어떤 이런 미묘한 관계 외에는 실제적으로 젊은 여성과는 제대로 된 연정이 없죠. 거의 금욕적인 싱클레어나 데미안이나 모두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할 때, 헤르만 헤세가 부인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게 살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했을 때, 이제 찾아보면은 헤르만 헤세는 3번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9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머지 둘은 한 거의 20살 연하의 이제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3번 다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죠. 이제 마지막에는 니논 돌빈이라고 하는 이제 18살 연하의 사학자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여기 대해서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제가 스위스에 놀러를 갔어요. 루가노에 갔는데, 루가노에 가면은 헤르만 헤세가 마지막에 살았던 이제 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마을은 몬타뇰라라고 하는데, 그 이제 박물관식으로 이제 집을 꾸며놨죠. 거기 보면은 이제 헤르만 헤세와 마지막 부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거의 뭐 각방을 썼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각 층을 쓰고, 그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의사소통을 편지로 했다. 카톡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저 방에 밥 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브루노 헤세라고 이제 첫 결혼해서 난 큰아들한테 지금 셋째 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사실 헤르만 헤세도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그렇게 행복감이나 그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데서 그런 부분이 이 소설에서도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너무 이거를 이제 역사 정치적으로 봐서 그런지 이 에바 부인이 상징하는 게 약간 평화로운 세상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이런 말 하면은 이제 또 우리도 남성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전쟁은 아니 뭐 신화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전쟁하면 꼭 뭐 마르스가 나오고 뭐 이렇듯이 굉장히 그 머스큘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평화를 얘기한다든지 뭐 이래 얘기할 때는 이제 여성의 어떤 이미지를 차용하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고, 그래서 완벽하고 고결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한, 그리고 사실 싱클레어가 표현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이제 그런 연정을 품고 있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품어주는 모습. 그렇지만 선은 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정말 완벽 무결하고 그 고귀한 존재인 에바 부인이 사실은 그 평화로운 이제 헤세가 바랬었던 어떤 유럽의 이상향적인 모습이 아닐까. 뭐 전쟁을 겪고 났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어요. 에바 부인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 어떤 기존 가치 체계에서의 그 평화가 아니라 뭔가 더 그걸 그렇죠. 넘어서는 모성적인 그렇지. 느낌의 굉장히 평화로서 범평화주의로 뭐 이런 범인종적인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데미안도 굉장히 뭔가 조금 미묘한, 그냥 맞아요. 엄마가 아니라 그런 느낌의. 맞아요. 사실 책의 구성을 보면은 싱클레어가 누군가의 만남을 이렇게 한 챕터씩 그렇게 꾸미거든요. 뭐 크로모 사건 나오고, 뭐 데미안 만나게 되고, 뭐 피스토리우스 만나고, 뭐 이런 쭉쭉쭉쭉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 이제 나오는 게 에바 부인이고, 그리고 이제 병동으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다다르고 싶었던 어떤 이상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말 이루고 싶었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게 사실 에바 부인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해서 이제 싱클레어가 근데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있는데 데미안을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 실제로 만난 건지 아닌지도 꿈속에서 애매해. 만났는지.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등장해 자기 어머니 대신이라고 하면서 키스를 해주고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키스라는 것이 음란마귀가 있었을 때는 뭐야 막 이랬는데 근데 지금 이러고 딱 읽어보면서 이번에는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결국에는 싱클레어가 뭐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에바 부인과 같은 존재로 나는 거듭나겠다라는 결심을 했을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알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한다는 것은 또 그게 또 하나 이성이잖아. 그런데 결국은 전쟁이 터지고 나를 안다. 뭐 그걸 갖다 더 뭘 이렇게 세상을 안다. 이것도 결국은 무의미한 거고 전쟁의 한 방에 그냥 폭격 한 방에 그냥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고 세상을 품어주는 건 결국 이제 따뜻한 에바 부인의 키스와 비슷한 사랑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본인이 이 순간에 에바 부인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에바 부인과 같은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정체성의 뭐랄까 변화? 전환? 아니면 생각의 전환? 이런 게 있었지 맞아요. 않을까? 그 키스가 그걸 의미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참 마지막 부분이 조금 저는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막 아브락삭스를 찾고 막 그 데미안이 왜 자기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 읽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비술과 비슷한 것을 막 얘기해주고 또 에바 부인이랑 막 모여서 막 토론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게 다 있는데 갑자기 폭격에 갑자기 머리에 피를 흘리고 병동에 그 누워있는 이게 그러면은 유럽인들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이 바로 막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막 프로이드, 융 막 다 하지만 뿅 하고 폭격에 그냥 뭐랄까 초토화가 돼버린 어떤 그런 상황을 그린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죠. 그래서 결국 근데 전쟁 같은 파괴가 있어야만 또 새로운 탄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기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좀 이해가 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사람들 그렇게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으로 떠들고 있다가 입만 털어. 입만 털다가 지금 이제 전쟁이 있었던 건데 그 세계를 부수기 위해서는 그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외부적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전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파괴가 되고 뭐 죽음만큼 사실 이제 새로운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비슷한 의미를 해석을 했는데 책에 그 부분이 있어요.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버둥거리고 싸우고 있었다. 알은 세계였고 그 세계는 산산이 부서져야 했다. 그러니까 부서지기 위해서는 사실 안에서 깨고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니까 알에서 이제 새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또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아브락삭스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부수고 나오는 새가 살아남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알 안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깨부수고 나왔을 때는 그 알과는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을 접해야 되고 거기서 또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 고민의 메비우스 띠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정말 우리가 이 고전 다시 읽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그러니까 한 경우는 없었던 것 충격에 같아요. 휩싸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렇지. 책을 안 읽었을 수도 있다. 책을 읽은 것 자체가 꿈속에서 그렇지. 배고 잤나 뭐 이런 생각을 읽다가 잤나. 읽다가 잤나 이런 라면 생각. 먹다가 밑에다 깔아놨었나. 그리고 사실은 아브락삭스가 그냥 알을 깨고 나온다고만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알이란 게 그냥 내 힘으로 깬 게 아니라 밖에 포탄 떨어지고 그렇지, 해서 막 균열이 깨질 막 수도 있는 거지. 깨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역시 고전은 읽고 또 읽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그 냉전 이후에 우리가 평화롭고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번영을 누리면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정말 21st century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또 한 해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올해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또 이제 알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왜 이러는 거야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해졌어 얘기하잖아요. 어쩌면은 지난 한 30년 냉전 끝나고 길게 본 사람들은 아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80년을 보기도 해요. 근데 그 세월이 굉장히 특이한 거일 수도 있어. 그렇죠.
어쩌면은 세상은 원래가 이렇게 전쟁도 많고 흉흉하고 이런 세계였는데 굉장히 잠깐 한순간 너무나 평화로운 시기를 우리가 누렸다. 운이 좋게. 그래서 얘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네요. 굉장히 우울해지네. 정말 우울해지는 정의당 씨 표현대로면 정말 세상은 네.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이제 데미안을 읽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청소년기에 읽었는지 혹은 정말 제대로 잘못 읽었는지 그런 데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음란마귀로 옛날에 읽었었던 기억을 완전히 되살리면서 네, 다시 한번 깨부수고. 갑자기 구독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데미안을 읽으셨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다음에 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진이었습니다. 전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